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유성호. 죽음과 동반을 결심하다. 인생을 결정지은 법의학 명강의. 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법의학을 전공했다. 법의학자라고 하면 왠지 태생적인 정의감이 남다르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내가 의과대학을 가게 된 것은 그렇게 거창한 희생정신 내지는 봉사정신 때문은 아니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수시 입학 체제라면 입시에서 탈락했을지도 모르겠다. 고등학교 입학 당시에는 법대를 가고 싶었다. 세상에 나쁜 사람이 있다면 정의의 이름으로 단죄를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문과와 이과를 정해야 하는 순간 부모님께서 조심스럽게 의대를 권유하셨기에 이과를 선택했고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도 공부를 제법 하니 의대나 공대를 가는 것이 어떻겠냐며 그 중에서도 공대, 특히 전자공학과를 강력히 권유하셨다. 그러나 당시 어느 순간부터 수학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터라 선뜻 의대를 선택하게 되었다. 그렇게 진학한 의과대학 6년 동안 수많은 강의를 들으며 내 머릿속에는 신경외과, 정형외과, 그리고 감염내과라는 전공이 남아있었다. 그러던 중 의과대학의 마지막 시절인 본과 4학년 의사국가고시가 얼마 남지 않았을 무렵 영원한 멘토이자 스승이신 이윤성 교수의 강의를 듣게 되었다. 그때 강의는 무척이나 재미있었고 이것이 나의 운명을 가르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늘 생명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다른 과목과는 달리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이 매우 신선했고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그의 평가라 할 만한 내용이 가슴을 쳤다. 대단한 명강이었다. 그때 나를 감동시켰던 그 강의 내용이 바로 이제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다. 그 강의를 듣고 평생 법의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신념으로 굳어지자 당장 이윤성 교수를 찾아갔다. 그때 이윤성 교수는 내 손을 꼭 붙잡으시며 10년 만에 찾아온 제자라며 굉장히 반가워하셨다. 아들이 어려운 의대에 들어갔다고 그리 좋아하셨던 부모님은 졸업을 앞둔 어느 날 뜬금없이 법의학자가 되겠다는 나를 한동안 말없이 쳐다보셨다. 그런데 법의학, 그게 정확히 뭐 하는 거니? 라고 물으셨다. 쉽게 말하면 시체를 해부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하자 처음에는 당연히 반대가 이어졌다. 왜 편한 길을 두고 이상한 길로 빠지냐며 어려운 길이 그리 좋으면 차라리 수술하는 과를 선택하라고 읍소하셨다. 그러나 반나절 정도를 법의학의 전망이 얼마나 희양찬란한지에 대해 거짓말을 섞어 설명한 끝에 간신히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 쉽지 않게 들어선 법의학자의 길이지만 법의학자는 그렇게 빛이 나는 직업은 아니다. 짐작하듯이 법의학을 한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진다거나 사회적으로 명성이 높아지지는 않는다. 물론 환자들에게 존경이나 감사 인사를 받는 것도 아니다. 법의학자는 항상 죽은 자와 함께하니 그럴 수가 없다. 안타깝게도 죽은 자들은 내게 직접적으로 한마디도 할 수 없으니 단지 그들 삶의 마지막 장면에 빛도 없이 등장하는 카메오 같다고나 할까? 그럼에도 나는 그 죽은 강의를 듣고 법의학자의 길을 선택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진로에 대해 후회한 적이 없고 지금도 여전히 평생의 업이라고 생각하며 일한다. 아마도 희양찬란하게 빛나는 스타보다는 소박하지만 은은히 빛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망이 내 안에 간절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외로운 법의학의 길.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의 법의학자로는 문국진 교수를 들 수 있다. 그는 6.25 전쟁 발발 전까지 평양에서 평양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니다가 전쟁 때 월남 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편입했다. 그런 문국진 교수께 법의학을 시작한 계기를 직접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이렇다.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던 그는 비가 쏟아지는 어느 날 우연히 한 고서점에 들어가게 된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책 중 법의학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교과서를 발견하고 읽게 된다. 읽다 보니 그 내용이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의과대학에서는 배운 바가 없는 학문이었다. 그때 법의학이 인권옹호, 정의구현에 반드시 필요한 학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문국진 교수는 그 길로 스승인 장기려 박사를 찾아간다. 장기려 박사는 처음에는 반대하며 이 사람아, 학문도 아닌 걸 왜 하려고 해? 외과로 안 와도 좋으니까 법의학은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설마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기도 하지만 아마도 제자를 걱정하는 마음에 그리 매정하게 대하지 않았을까 싶다.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학문을 혼자 하겠다는 제자의 앞길이 너무 어두워 보였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렇게 문국진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외로운 법의학의 길을 가게 된다. 그러던 중 너무 힘들어 다시 장기려 박사를 찾아가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더 이상은 법의학을 못하겠어요. 지금이라도 외과에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자 장기려 박사는 문국진 교수를 뚫어져라 보더니 도리어 못된 놈, 의학이란 건 쉬운 데가 없어. 네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된다고 다른 걸 하면 또 똑같을 게다. 3년 넘게 쏟아부은 네 노력을, 네 열정을 버리지 마라. 돌아가서 한은물을 파거라. 라고 질책했다고 한다. 이에 다시 문국진 교수는 스스로 배움의 길을 찾아 미국으로 가 법의학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나라 1세대 법의학자로 등극하게 된다. 그리고 이후 몇 세대를 거쳐 지금 나는 우리나라 4세대 법의학자가 되었다. 어쩌면 장기려 박사의 꾸짖음이 우리나라 법의학의 명맥을 이처럼 이어오게 만든 출발점이 된 것이다. 인권과 법의학자의 상관관계. 나는 법의학자이자 병리 전문의이다. 병리 전문의 하니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알고 보면 의외로 일반인과 아주 가까운 의사라 할 수 있다. 보통 병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항목 중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이 있다. 그때 이상 소견이 나오면 조직 검사를 하는데 병리 전문의가 바로 이를 담당한다. 현미경을 열심히 들여다보고는 이것은 암이다, 아니면 단순 염증이다 등의 조직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바로 병리 전문의이다. 그런데 병리 전문의는 현미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신체 조직도 본다. 간암 수술을 했으면 외과 의사가 암 부위를 잘 떼었는지 확인하는 것인데 수술 후에도 조직에 암이 남아있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이를 실시간으로 가르쳐주는 것 또한 병리 전문의의 역할이다. 결국 모든 결과를 판독하고 원인과 결과를 유추하는 것이 주된 임무인 셈이다. 사실 법의학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검을 떠올린다. 경찰과 함께 과학 수사를 하거나 살인 현장에서 돋보기를 들고 뭔가 열심히 찾는 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물론 사망 현장에 경찰과 동행해서 시체에 대한 즉각적인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부검을 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경찰과 일심동체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한동안 굉장히 인기 있었던 CSI라는 미국 드라마는 경찰과 과학자가 힘을 합해 미스터리한 난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상당히 과학적으로 풀어내 세간의 관심을 모았었다. 이러한 드라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법의학자 하면 미스터리한 사건을 해결하는 형사 이미지를 갖게 되었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드라마는 통상 드라마일 뿐이라는 것이다. 백과사전에서 또한 법의학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도 한다. 경찰의 범죄 수사를 도와줌으로써 정확한 사인과 사망 경위를 밝혀 인권을 도모하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하는 의학자. 이는 법의학자에 대한 적합한 정의는 아니다. 경찰의 범죄 수사 이외에 법과 관련된 여타의 의학적 문제와도 두루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의학자가 형사 이미지보다 인권주의자의 향기를 더 강하게 내뿜는 직업인 것은 확실하다. 때때로 법의학자의 일상에 대해 묻는 사람이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있는 나의 동료들의 경우 일주일에 보통 2회 정도의 부검을 하고 이를 감정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다. 때로는 현장에 나가 사망 원인과 사망 종류를 판단하고 감정한 부검에 대해 법정에 나가 증언한다.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법의학자인 나는 월요일에 3구에서 4구 정도의 시신을 부검하고 이를 감정하고 때로는 이에 대해 법정에서 증언한다. 또 학기 중에는 강의와 연구에 힘을 쏟게 된다. 전국의 의과대학은 40개인데 실제 법의학자가 교수로 있는 대학은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충북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부산대학교, 제주대학교 뿐이라 얼마 되지 않는다. 법의학 교수가 없는 대학의 강의 또한 맡게 되는 경우가 많아 강의 부담이 매우 크다. 연구는 주로 죽음과 관련된 것을 주제로 삼는데 2018년 발표한 논문으로는 사우나에서 사망한 사람의 부검 결과 돌연히 사망한 1세 미만 영아의 유전자 돌연변이 연구 등이 있다. 강장과 법정을 움직이는 포렌식 메디슨. 조금 개념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법의학이란 법률의 시행에 관련된 의학적 과학적 사항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의학 분야로 정의할 수 있다. 법의학은 영어로 포렌식 메디슨이라고 하며 법률의 시행과 관계되었기 때문에 리걸 메디슨이라고도 한다. 포렌식은 강장을 뜻하는 포럼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포렌시스에서 유래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강장에서 재판이 열리면 시민들도 이곳에 모여서 투표를 참여했는데 이때 과학자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서 재판에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보기에는 분명 저자가 죽인 것 같소이다. 보시오, 여기 이런 증거가 있지 않소? 라고 과학자가 이야기하면 시민들이 아, 그렇군. 저자가 범인이 맞군. 아니면 이 사람은 자연사가 맞아. 이상한 죽음이 아니야. 등등의 설왕설래를 했던 것이다. 이렇듯 포렌식이라는 말은 강장에서의 재판을 함의하는 포럼에서 유래했으나 현재는 범죄 증거를 확정하기 위한 과학적 수사를 일컫는 용어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포렌식이란 컴퓨터와 관련한 필수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으로 범죄 수사 기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법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문에 포렌식을 붙이는 것이다. 어쩌면 법의학은 강장에서 법정으로 진화한 의학이라고도 하겠다. 법의학자에게 재판 과정에서 감정한 부견 소견이나 의견을 진술하는 일은 매우 흔하다. 살인사건뿐만 아니라 의료과실 소송 등에서도 법의학자의 의견을 묻는 경우가 있다. 이때 법의학자에게 법정의 진술은 당연한 사회적 책무이지만 가끔은 부담스러운 일이 되기도 한다.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하면 범인이 진술한 나를 빤히 쳐다보는 경우도 있다. 그 중에서도 기억나는 사건이 있는데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등골이 서늘하다. 시체는 등산지로 유명한 산의 등산로에서 조금 벗어난 바위 밑에서 발견되었다. 하사한 등산복을 입은 시체의 얼굴과 머리에는 피딱지가 있는 상태였다. 등산로에서 조금은 벗어났지만 휴식을 위해 잠깐 앉아 있을 수 있는 바위 아래였다. 피해자는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과학수사팀에서
목 부위의 멍자국을 본 후 살인사건에 의해 부검이 실시되었고 얼굴과 머리에 다수의 피하 출혈과 함께 대뇌에서 지중막하 출혈이 확인되었다. 또한 목의 피부에는 지두은이라고 불리는 손가락 끝 모양의 멍과 함께 목 내부의 연골이 부러질 정도의 강력한 압박이 확인되었다. 결국 피해자는 머리 가격에 의한 뇌출혈과 목의 압박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되었다. 범인은 경찰이 수사를 하던 도중 자수했다. 전과자였던 범인은 돈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같이 넘어졌고 그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 강탈한 돈은 10,000원이 조금 넘는 액수였다. 법의학자로서 법정에서 밝혀야 할 쟁점은 피해자가 범인의 진술대로 넘어지면서 사망했는지 아니면 다른 폭력에 의해 고의로 사망했는지 여부였다. 피해자에게 보이는 뇌출혈인 외상성 지중막하 출혈은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얼굴이나 목 양쪽, 특히 귀 밑등의 강력한 외력, 대개 주먹이나 발길질 등으로 상부 목뼈 중에서도 외측돌기 부분에 충격을 받아 이 부위를 통과하는 척추동맥이 터져서 뇌 바닥 부위를 중심으로 출혈이 생긴 것이었다. 즉, 얼굴을 때린 것이지 범인이 지목한 목을 감싸고 넘어져서는 절대 발생하지 않는 손상이었다. 이는 법의학자로서 뻔한 이야기지만 재판장에게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시 자세히 진술했다. 범인은 목을 절대 누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도 목에 압박 흔적이 있는 객관적 자료들을 들어 사망 사항을 재구성했다. 법정 진술에서 범인은 계속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가끔 변호사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면 변호사는 다시 나에게 여러 질문을 하기도 했다. 솔직히 살인자가 얼굴을 빤히 쳐다볼 때는 오싹한 느낌이 든다. 판사가 이미 그 앞에서 내 이름과 소속을 불렀기 때문에 그가 나를 기억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기도 한다. 물론 그렇더라도 가학적이며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다.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간판 없이도 흥행하는 법의학. 아마도 법의학자가 대중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TV 프로그램 영향이 큰 것 같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을 과학적 추론을 통해서 설명해주는 모습이 법의학자의 자연스러운 이미지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때문에 탐사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언론에서 내게 연락을 많이 해온다. 누군가의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조언을 구하는 것이다. 일례로 몇몇 방송에서 아이가 일명 마약 풍선이라는 것을 마시고 죽었다는데 아산화질소라는 풍선의 성분이 뭐냐, 그리고 왜 그것을 마시며 죽느냐 물어본 적이 있다. 내가 아마 서울대학교 교수의 법의학자니까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사실 나도 다 알 수는 없다. 그런데 워낙 많은 질문을 받다 보니까 또 그 질문이 한동안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스스로가 열심히 연구하게 된다.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입해보는 등의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내 나름대로의 결론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렇듯 나를 향한 수많은 질문이 오히려 거꾸로 나 자신을 지식적으로나 법의학적으로나 성장시키는 측면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법의학자 수는 몇 명이나 될까? 우리나라에 등록된 전체 의사 수는 2017년 통계에 따르면 12만 1,571명인데 그 중에는 내과 의사가 굉장히 많다. 일반적으로 동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속편한 내과, 무슨 내과 하는 내과 간판일 것이다. 그리고 서울의 신사역이나 압구정역에 내리면 성형외과 간판을 실컷 볼 수 있다. 그런데 법의학 간판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다. 이에 비해 법의학자의 수는 현저히 적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의학자 수는 정확히 40명이다. 부산에 있는 3명을 제외하고 전부 전국에 흩어져 있다. 1년에 2번씩 개최하는 학회에 참석할 때도 법의학자들은 절대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 혹시 같은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만약 사고라도 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혹시 사고가 발생해 한꺼번에 죽는 일이 발생하기라도 하면 우리나라 법의학자가 전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농담이 포함된 진담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되도록 함께 이동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흩어져서 각자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모인다. 언론과 법의학이 밝혀낸 어느 억울한 죽음. 2013년 궁금한 이야기 Y라는 프로그램의 방송작가 전화를 받았다. 방송작가는 요즘 게시판을 달구는 뜨거운 이슈가 있는데 교수님께서 한번 봐주셨으면 한다고 요청을 했다. 방송의 특성상 소재를 찾기 위해 방송 작가들은 여러 게시판을 탐색한다고 한다. 이러한 노고를 알기에 바쁜 와중에도 자료를 잘 검토해주는 편이다. 더욱이 27개월 아이의 사망이라는 점에서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사망한 후에 아이를 하장했기 때문에 부검 등의 자료는 없었다. 단지 DC에 위치한 대학병원의 의무 기록만 남아 있었다. 그런데 자료를 검토하다가 매우 놀랐다. 아이의 키가 1m도 되지 않았는데 사망 원인이 머릿속 출혈 중 경막하 출혈이었기 때문이다. 신장이 1m가 되지 않으면 넘어지더라도 경막하 출혈이라는 손상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경막하 출혈이란 머리뼈 안쪽에 내경막과 거미막 사이 출혈에 출혈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대부분의 외상에 의해 발생한다. 주로 머리가 바쁘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멈추게 되는 가속 감속의 기전에 의해 발생하고 임상적으로는 대부분 전도, 즉 넘어짐의 상황이나 벽 등의 고정된 부위에 부딪히는 경우에서 관찰된다. 더 놀라운 것은 아이의 머리에는 각각 독립적인 두 부위에 경막하 출혈이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렇다. 2014년 지방 대도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27개월 여자아이가 실려왔다. 아이는 집안 사정으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결혼을 안 한 미혼의 고모가 맡아 키웠다. 부모의 불화로 갑자기 양육할 사람이 없어진 천사 같은 아이를 고모는 정성스럽게 양육했다. 그러나 1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이 엄마가 찾아와 자신이 직접 기르겠다고 데려갔고 이후에 고모는 아이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아이는 병원에 실려와 치료 도중 사망했다. 대학병원의 의사는 사망 진단서에 사망 종류를 외인사로 기재했다. 외인사로 기재되면 경찰 등의 공권력이 개입하게 된다. 아이의 엄마는 죽은 아이의 시신을 데리고 퇴원해 사망 진단서를 전문적으로 써주는 의사에게 부탁했다. 의사는 사망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엉터리 시체 검안서를 발급했다. 아이는 머리에 뇌출혈로 치료를 받은 상태여서 아이의 얼굴만 봤더라도 외상에 의한 죽음으로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추후에 그 의사는 아이의 얼굴을 보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아이는 하장되어 한 줌의 재로 세상에서 사라졌다. 아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고모는 믿을 수 없었다. 고모는 자신이 키울 당시에는 건강하고 밝았던 아이가 이렇게 갑자기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게시판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방송국에서 보내온 자료 중 영상 검사에서 뇌의 두 부위에 서로 음영이 다른, 즉 시기가 다른 경막하 출혈이 보였다. 즉 급성 뇌출혈과 시기가 조금 더 오래된 뇌출혈이 같이 있었다. 결국 시기를 두고 한 아이가 2번 머리를 다친 것이다. 아이는 발육 상태도 좋지 않았다. 방송에서 신장이 1m가 되지 않는 아이가 이렇게 넘어져서 경막하 출혈이 2번 생기는 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인터뷰를 했다. 경찰은 다시 수사를 시작했고 재판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친모에게는 4년의 실형, 같이 살던 동거인에게 10개월의 징역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시신을 직접 검사하지도 않고 가짜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에서는 뇌출혈을 입은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유기치사 등의 법률을 적용했다.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아이의 생묘는
식용유에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사를 주장했다. 법의학자로서 매우 아쉬운 판결이었다. 아이의 머리의 발생 시기가 다른 두 개의 출혈이 단순히 넘어져서 발생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건에 대해 하나 더 찝찝한 점이 있었다. 최근 그 사건이 일어난 지방도시에 강의가 있어 방문했다가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의 거만을 엉터리로 한 의사가 지금도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극적 언론에 가려진 죽음의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유명해진 사건으로 문경 십자가 시신 사건이 있는데 사건의 내용인즉 이렇다. 문경의 야산에서 하나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었다. 이를 보고 인터넷 언론을 포함한 수많은 언론에서 십자가 시신 사건 전문가들 자살은 불가능이라는 기사를 썼다. 경북 문경의 폐광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숨진 채 발견된 시신 사건이 자살이나 타살이냐는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의학 전문가들은 여러 정황상 자살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은 결국 자살로 기결되었다. 종교적 망상이 있던 사람이 마치 예수님처럼 자신의 죽음을 계획한 것이었다. 그래서 십자가를 세워놓고 본인이 미리 못을 박아 찔렀는데 실제로는 목을 매서 사망했다. 현장에는 자살 계획을 세운 도면까지 있었다. 나중에는 부검을 통해서 자살이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몇몇 의학 전문가들이 자살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니 나로서는 상당히 의아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한 것인지 모르겠으며 죽음에 대한 전문가는 필시 법의학자일 텐데 내가 연락해본 우리나라의 몇 명 안 되는 법의학자는 모두 이러한 의견을 낸 적이 없었다. 이 사건은 시신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현장에 남겨진 증거들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자살로 판단되었다. 단지 한 장의 사진만으로는 사망의 종류를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다. 법의학자는 확실한 증거로서만 진실을 추구한다. 그것이 말이 되든 이야기든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든 서사에 관심을 두기보다 명확한 증거에 입각해서 추론하는 것이다. 경험으로 쌓인 느낌이라든지 감각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정적 판단은 오로지 100% 과학적 증거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 법의학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법의학이 어떻게 죽음의 비밀을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 일어났던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전부 가명을 사용했다.